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나긴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그간 글로벌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고 오늘도 장 시작 전에 국내 증시에 딱 맞는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작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생활로 오랜만에 돌아온 김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면서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부터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각각 직전 거래일 대비 1.06%, 0.71%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1.23%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난주 이후 달러와 강세가 주춤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주가 지수 역시 낙폭을 키웠는데 달러와 강세가 주춤한 시점에 맞춰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좀 보시면 실제로 6개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2일에도 직전 거래일보다 0.63% 떨어지면서 108.30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7일 110.79를 기록했는데 이것 이후 2.24% 떨어진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주말 이후 우크라이나 군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 리스크가 한 차례 수그러들었다는 점도 이유로 좀 점쳐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빠른 속도로 반격을 하면서 동부 하르키우주 주요 요충지를 잇따라 탈환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번 주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오르고 전월보다는 0.1%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 전월보다는 0.3% 상승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는 13일 CPI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전망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이번 달 금리 인상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다음 주에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82%에서 그 가능성을 더 높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환율과 관련돼서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환율 전문가죠. 마크 챈들러가 이 전문가가 현지 시각 인터뷰에서 달러의 힘이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식량, 에너지난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고조로 더욱 두드러진 달러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치솟는 달러 가치는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
인하하기 전에, 즉 시장이 통화 긴축 사이클의 끝을 기대할 때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챈들러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 챈들러의 말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부터 5개월에서 18개월 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 평균 기간이 10.5개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달러 추세가 지구촌 공통의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국내에서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최근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챈들러는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와 비교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이머징 마켓 통화 중에서 원화는 5번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트위터는 내부 고발자에게 퇴직 합의금을 지불한 것이 일론 머스크의 440억 인수 계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트위터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거래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퇴직 합의금을 자신의 동의 없이 지불한 것도 합병 계획 위반이라는 서류를 제출했었는데요. 트위터 주주들은 13일 현지 시간 머스크가 지난 4월에 제시한 주당 54.20달러 인수 제한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트위터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머스크에 대한 회사 매각 승인을 촉구했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주주총회도 인수 제한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합병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트위터가 제소한 재판은 10월 17일 델라웨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트위터의 허위 계정 문제 등을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해온 머스크는 이를 뒷받침하는 트위터 내부 고발을 포함 계약 취소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와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트위터는 1.8% 하락한 41.43달러의 거래를 진행했고요. 장중에 테슬라는 304달러 선에서 전거래일 대비 상승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아시아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일본 시장에 대한 이슈 짚어드렸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이 946만 3,801달러, 하나로 약 130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대비 33%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일본 주식 순매수액은 5월과 6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7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수 건수와 매도 건수를 합친 8월 거래량은 9,740건으로 지난달 작년 동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2011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엔달러 환율은 199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40엔대에 올라섰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8월 한 달간 1.04%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각국 주요 지수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니케이 지수 지난 8일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2.52%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 약세와 달러 강세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순매도에 나선 것과 대조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올해 7월부터 미국 증시에 대해 매도 우위로 돌아선 7월 367만 달러, 8월에는 5억 7,153만 달러어치를 팔아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증시에 대해 추가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변동성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 제한적일 것이라며 9월 투자 매력도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제시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주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와 더불어서 아이폰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폰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4 프로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SOS 조난 신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이 빅테크 기업 간의 우주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 외에 구글, 화웨이, 아마존 등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통화 대역에 벗어난 지역에서 응급 상황을 맞았을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인공위성 업체 글로벌스타와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애플은 글로벌스타가 제공하는 총 인터넷 용량의 85%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들이 글로벌스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할 것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 화웨이는 메이트 50 스마트폰에 베이더우 항법 위성 시스템을 활용한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구글은 이달 인공위성과 통신을 지원하는 차기 안드로이드 버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글과 화웨이가 인공위성 전쟁에 가세했다는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 콘텐츠와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월트 디즈니가 K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쟁이 격화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이 OTT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9일에서 11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디즈니 엑스포에서 리베카 캠벌 디즈니 인터내셔널 콘텐츠 오퍼레이션 회장은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투자의 많은 부분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리베카 회장은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된다며 한국 콘텐츠는 로컬은 물론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콘텐츠의 관점에서도 모두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지난해 말 로스앤젤레스 공연 라이브를 담은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와 드라마 빅마우스 등 자체 OTT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 콘텐츠의 위력이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가 이 K 콘텐츠와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9월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달러 가치가 4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러 경제 여건상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이슈는 앞서서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ECB의 긴축을 둘 수 있습니다. ECB는 현지 시간 8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예금금리를 0%에서 0.75%로 올리면서 2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가 물가 상승률 2%로 낮추기에는 여전히 낮다며 향후 두세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 로이터는 복수의 ECB 소식통을 인용해서 ECB 정책 이반자들이 이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로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달러 약세로 연결이 됐고 그동안의 달러 가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레그 앤더스 BMO 캐피털 외환부문 대표는 시장은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달러와 가치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이 겨울철 유럽에 전력난이 발생하고 이는 유럽의 경기 침체와 유로화 약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너선 피터슨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높은 실질금리 등으로 달러 강세의 우호적인 환경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로존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미국만 선방을 해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은 미 연준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양적 긴축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관련돼서 달러 인덱스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8.84로 6일 110.21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 후퇴한 상황인데요. 9일 주간 기준으로는 0.48% 하락해 4주 만에 첫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내부적으로 달러 유로 환율은 6일 0.9909달러까지 하락해서 장중 0.98달러대까지 내려갔지만 12일은 1달러 선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 국내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보는 만큼 이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이슈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이슈는 서울 강남역 그리고 광화문 도림천에 빗물터널을 만든다는 이슈입니다. 관련돼서는 장중에 이슈가 한 번씩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그리고 도림천에 빗물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배출 시설이 2027년까지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6곳의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 설치안과 관련해 강남역과 광화문 그리고 도림천 일대 3곳을 먼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심도 빗물 배출 시설은 지하 40m에서 50m 아래에 터널을 만들어서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는 강남역의 경우 주변보다 10m 이상 지형이 낮아 폭우 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면서 도림천은 다른 하천과 비교해 폭이 좁아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는 한다면서 이들 지역에 먼저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 설치 추진을 하게 됐다고 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을 최소화해 3곳의 시설을 2027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역에서 한강 구간에서는 길이 3.1km, 시간당 강우량 110mm 이상 처리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화문 일대 종로구 효자동에서 청계천 구간에는 길이 3.2km, 시간당 100mm 이상 처리 규모로 도림천에는 동작구 신대방역에서 여의도 구간 길이 5.2km, 시간당 100mm 이상의 규모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더해 모두 9천억 원이 5년간 투입될 예정이고요. 강남역 일대가 3,500억 원, 광화문 일대가 2,500억 원, 도림천 일대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추진하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 사업에 더해 동작구 사당동과 강동구, 용산구 일대 배수시설은 2단계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침수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국내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전 전략 오늘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세워주실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긴 연휴를 깨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죠? 지난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를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반등한 미 증시와 견조화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증시가 지난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어떤 단기 급락의 인식과 더불어 미국채 금리 급등제와 강달러 압력 일부가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되는 것에 기인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단기 하락에 의한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하는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습니다. 연고점 행진을 펼친 원달러 환율 소폭 내리긴 했지만 지난주에도 1,380원 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피 장중에서는 2,394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막히면서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관련돼서 장 마감과 더불어서 저희가 장 시작 전에 잠시 뒤 이 시외가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까지 좀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성장률과 관련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2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서 0%에 머물면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해서 주요 35개국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인 경제 성적표가 지금 현재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 경기 전망은 어떻게 전문가들이 좀 전망하고 있는지까지 살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정도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주요 35개국 중에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35개국은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포함한 것인데요.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국내 경기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특히 그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2%에서 내년 2.9%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연간 수치를 기준으로 3분기, 4분기에 전기 대비 0.1에서 0.2%씩만 성장한다면 지난 7월 전망했었던 연간 성장률 2.6%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타났는데요. 수출이 전 세계적인 그런 긴축으로 인해서 부진한 가운데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한 최정태 하는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 설명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둔화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 소비는 회복 지속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수출은 조금씩 둔화될 수 있지만 소비가 어느 정도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어느 정도 좀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주요국 내 순위가 1분기를 기록한 18위에서 두 단계 떨어진 20위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록을 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서면서 17위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내 증시 관련돼서 이제 요약을 좀 해주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다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달 들어서 약 1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불었던 셀코리아 바람이 원달러 환율과 관련돼서도 더 이 매도세가 가중될지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 역시 빠른 상승세를 통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그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의 어떤 외국인의 그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는 어떤 달러 환율에 의한 매도라기보다는 오늘 발표된 미국의 8월 CPI 그리고 9월 FOMC를 통한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비중 축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상단은 1,45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도 레포트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110포인트를 상회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2022년 그 이후 달러 인덱스가 110.687포인트에 상응하는 달러 환율 레벨은 1,371원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1,38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조금 그 과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당장 급락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급등을 이유로 어떤 1,400원까지 상승하기까지는 조금은 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8월달 물가지수라든지 이후 9월달 연준의 FOMC에서 금리 인상 수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러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과하게 큰 폭으로 현재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재차 레벨업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비중 축소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반드시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강달러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이슈를 좀 분석을 다 같이 해보면 수출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거센 가운데 가장 하반기 전망이 좀 어두운 것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이 수출 실적도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들어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등 모두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칩4 가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약간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가전제품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점도 어떤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내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
반등 구간에서도 반도체 업황은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조정받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가는 이런 모든 우려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주가 탄력도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반도체 업황, 특히 국내 대형 업체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또 국내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차장님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 연휴 동안 쉬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또 바빴던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49년 만에 고로 가동이 중단된 포항제철소 복구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조업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 때문에 이 복구 작업 때문에 그 하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와 관련된 이슈 연휴 동안 차장님도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산업에 본격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포스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 3고로가 정상화되는 것에 대한 그 복구 작업이 연휴 동안 계속해서 있었는데 빠르면 오늘부터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그 가동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냥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포스코를 포함해서 산업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 포스코와 관련된 포스코 계열 종목들의 영향은 없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고로 일부 그 세 개 고로가 조금씩 가동이 중단되었었던 부분이고 장기간 가동이 멈추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재가동이 다시 되고 이런 가동 이 멈춘 것이 장기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미국 8월 CPI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리고 예상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면 물가가 정점을 기록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소위 말하는 이방원 관련주들을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부 낙폭이 심했었던 성장주,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PI 지표를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장님, 그렇다면 지난주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장중에 시간 외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차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현대차, 기아의 이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차량 부품주에 대해서는
대형 부품주 관련해서는 중국 노출도가 적은 업체를 선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보다는 미래차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 부품으로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어떤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에 편중되는 업체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자동차 부품은 선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내연기관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대형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노출도가 적은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관련된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대비 강했던 완성차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특히 영업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시화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강세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IRA 법안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레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연휴 잘 쉬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작전 또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역시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감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 지속으로 원자재 단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그 기업들의 시업 실적,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역실적 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이 세계 이상 가능한 상장사의 3분기 실적 현황은 매출액 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583조 6,092억을 기록했고 583조 6,092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4분기 단에서는 매출액이 608조 3,53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한 50조 9,56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4분기 단에서도 46조 3,701억으로 3분기 대비해서도 9%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꺾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순이익 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0.73%나 감소하는 38조 1,264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4분기 순이익 단에서도 3분기 대비 7.2% 감소한 35조 3,856억으로 상반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과 상당히 대조적으로 3분기와 4분기 모두 하반기 실적이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매입 비용 증가로 비용 단에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큰 폭의 실적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단에서 삼성전자는 13조 4,96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나 감소할 전망이고 SK 하이닉스 역시 4조 1,700억 단에서 2조 9,800억 단으로 28% 넘게 급감 추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수요 침체로 인한 재고 단에서도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버 업체들이 보유 재고를 줄이고 모바일 단에서 하반기 신제품 수요가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를 추정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 전망치까지 추가 하강을 예상하는 부분이 많아졌고요. 반도체 대형주의 추세적 반등은 빨라야 내년 1분기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석유화학 역시도 상반기에 큰 폭의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단의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3, 4분기에도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순수화학 업체는 영업이익이 3분기 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93%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겨울철 러시아발 유럽 에너지 위기의 변수가 있으나 4분기에는 상장사들이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6조 3,70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조 8,845억 대비는 8%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 단에서 4분기 수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단에서 4분기부터 환율 상승의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장사 중에 목표 주가가 270곳 중에 197곳이 약 전체 73%나 목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목표 주가의 하락폭이 큰 것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역실적 상세도 반대로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41% 급등했고 한국항공우주가 19%,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7%,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덴티움이 37%,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셀트리온이 23%,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 23% 증가하면서 상장사 270곳 중에 목표 주가가 하락한 것 외에 목표 주가 상향한 66곳, 약 24%에 불과하지만 목표 주가 상향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커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역시 자동차 부품단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정상화가 되더라도 이 하향 우려가 커지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이 첫 번째 이슈와 더불어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화학업종은 업종 전반적으로는 계속 부진하다고 말씀드렸고 하반기에도 실적 악화를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화학업종 중에서도 차별화된 실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인데요. 롯데정밀화학은 연 매출단에서 50% 증가한 2조 6,2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단에서는 70% 증가한 4,100억대의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분기별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계속 실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이 롯데정밀화학이 갖고 있는 이 특수 스페셜티 케미칼 화학 부문에서 상당히 판가가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특수 석유화학 제품 단이라고 하면 이 염소 계열의 에피클로로히드린 ECH와 가성소다 단에서 판가가 인상되는 게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 소재 단에서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암모니아의 판가 가격 상승이 계속 3분기까지가 유지되고 수출 비중이 9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도 이 암모니아와 셀룰로스 사업부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시장이 모두 부진하고 있지만 이 염소 계열, 가성소다, 그다음에 암모니아, 셀룰로스 이 모든 석유화학 판매 제품, 롯데정밀화학이 팔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단에서는 매 분기 유일하게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ECH의 가격은 전방 에폭시 산업의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 하락의 우려는 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ECH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ECH는 에폭시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아 1위의 암모니아 유통업체입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 롯데케미칼과 이 수소 관련된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단이 탄소섬유 생산 능력 확대로 이 아크릴로 니트릴의 소재를 쓰이는데 아크릴로 니트릴량 암모니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크릴로 니트릴량 암모니아 수요 단에서 태강산업, LG화학의 합작 아크릴로 니트릴 플랜트가 울산에서 지금 암모니아 수요가 작년에 39만 톤까지 증가했고 24년까지 53만 톤을 약 30%까지 연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소는 발전 수요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수소 벙커링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2030년까지 국내 43개의 석탄 발전소 중 24기가 약 20% 넘는 확률의 그린 암모니아 혼합 발전이 개발될 경우에 그린 암모니아 수요는 연간 1,0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활용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이 PVC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성소다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우려는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식의약품용인 셀룰로스 소위 말하는 대체 단백질을 소재로 둘 수 있는 대체 단백질 시장은 연평균 20% 넘게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단백질 소재로 쓰이는 식의약품용 셀룰로스의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2000년 대비해서 10배 증가한 1.2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햇셀로스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현재 1.9만 톤에서 2023년 4분기 내년 4분기까지 2.9만 톤으로 연 캐파를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양극재 전구체에 들어가는 가성소다가 양극재 전구체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NCM 양극재 전구체당 가성소다가 한 0.9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폐배터리 회수와 관련돼서도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에도 가성소다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가 작년 기준으로 롯데정밀화학이 4만 톤 수준에서 전체 국내 가성소다의 수요의 3%밖에 불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성소다 수요가 추가로 발생할수록 롯데정밀화학은 가성소다 관련된 모멘텀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GM, LNF, 코스모 신소재 등 다양한 국내사의 전구체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롯데정밀화학의 이 가성소다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가격대 설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선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롯데정밀화학은 고점 10만 1,500원 대비 30% 넘게 지금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 이슈와 무관하게 화학업체의 전반적인 부진에 따라 주가가 상당 부분 빠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다시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평균 매수 가격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 가격대는 69,400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한 구간은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가격대인 65,000원에서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65,000원에서 68,500원, 목표가는 다시 전고점 부근인 10만 원을 터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1,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좀 하향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독보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달러 현상과 더불어 외국인들의 매수세 관련된 이야기,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불어서 계속 나누어 봤는데요. 최근 방향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특징적인 종목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이 강달러 현상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은 최근 그 8월 달에는 굉장히 상당폭 주식을 순매수 기조가 많았는데요. 지금 지난주 9월 달부터는 7일, 8일 최근 한 달 내 가장 많은 물량 9월 7일 같은 게 4,890억, 8일 같은 경우는 3,857억을 매도하면서 최근 한 달 내에 가진 물량을 팔으면서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지금 약 9천억 넘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간내 500억 미만의 매도 항 물량이 좀 상당폭의 큰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역시 원달러 환율이 전주 대비 18.2원 오른 1,380.8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4월 이후 13년 5개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수록 안전자산, 그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 선호 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가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 13일 발표되는 8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약간 8.1%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8월 미국 CPI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하락세가 예상보다 완만한 8.1%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좀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CPI와 다음 주 FOMC 관심으로 옮겨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이 원달러 환율보다는 이러한 그 매크로 지표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부진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견조한 고용과 소비가 지속되는 한 이 환율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환율 전문가 또한 연말까지 환율 상단을 1,450원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루려면 내년 상반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평상시에는 보통 국내 주식을 환차익을 감안해서 강달러 시기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그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게 큰 특징적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매도세가 컸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마무리된다면서 반도체 업황을 외국인 역시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달러 영향으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 역시 강달러의 수혜주인 대표적인 자동차주와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인 2차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친환경 섹터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는 이런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강달러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좋아지는 자동차주는 지금 주가 수준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당연히 자동차의 수혜를 받고 있는 타이어 관련된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일단 자동차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 부분 덜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도 북미의 테네시 공장이 갖고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2조 1,000억 넘게 규모의 증설 투자, 연간 500만 본을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2024년 4분기에 시생산을 하고 2026년 1분기 본격적인 양산 목표로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500만 본 캐파 대비해서는 캐파가 6.2% 증가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 타이어 관련돼서도 글로벌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제조업체는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글로벌 가동률이 86%까지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미국의 테네시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IRA 감축법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분기 단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계속 타이어 판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상당 부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딜러 재고가 정상 회복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 이 재생용 타이어가 너무 기존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6월 달부터는 글로벌 신차용 OE 타이어의 반등으로 상당폭 회복하고 있습니다. 4개 분기 연속으로 이 재고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비싼 피크 시절에 샀던 원자재 가격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원가 부담의 피크를 찍고 4분기부터 다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인치 타이어,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고인치 18인치 이상의 타이어 비중이 연간 42%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유럽에서 9월 달부터 출시해서 유럽과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매 분기마다 이 타이어를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3분기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1.5년 동안 약 11%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용 타이어의 비중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3%밖에 안 됩니다. 연평균 3%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전기차용 타이어가 연간 2,5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에 대한 수혜 효과와 전기차용 타이어, 그다음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의 효과, 그다음에 글로벌 신차용 타이어의 증가,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서 판가 인상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실적 모멘텀을 견조하게 지탱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의 PER은 여전히 6배 수준으로 적정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